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날 동생이 이상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지 딱 1년 되는 날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던 9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돈을 빼간 사람이 바로 제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40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20년 넘게 아버지를 형제가 번갈아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83,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작년엔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 이제 우리가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한구석이 편했습니다. 제 사업도 어렵고 아내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매 초기 부모님, 집에서 끝까지 모실 건가요? 아니면 요양원을 선택하시겠어요? 작년 3월 15일,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이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어요. 원장님도 친절하셨고요.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런데 그날 동생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계속 원장님이랑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복도 끝에서, 원장실에서.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뚝 끊고 웃으면서 돌아왔어요. 형, 괜찮아? 그냥 요양원비 납부 방법 물어본 거야.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 내가 보관할게. 형은 바쁘잖아. 요양원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순간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 문제는 큰애한테 맡겨라. 큰애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죠. 아버지, 통장은 제가 보관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동생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 거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죠? 형은 사업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통장과 도장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 동생도 내 동생인데. 믿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동생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 이번 달 요양원비 150만 원. 내가 먼저 냈어. 반만 보내줘. 저는 매달 75만 원씩 동생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제게 직접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보통 요양원이면 가족들한테 정기적으로 안내 전화 오잖아요. 건강 상태라든지 비용 안내라든지. 근데 1년 내내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 꽂혀 있더라고요. 무심코 열어봤는데 요양원 비용 납부자란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동생 이름만 딱 박혀 있었어요. 나는 매달 반씩 보내는데 왜 요양원엔 동생 이름만 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동생이 제 돈을 받아놓고 요양원엔 다른 식으로 처리한 건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입소해 계신 김 어르신 아들인데요. 지금까지 납부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직접 방문하셔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요양원에서 받은 통화 내용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장부에 찍힌 동생 이름. 다음 화에서 공개됩니다. 요양원에 몰래 걸어간 날 장부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지 1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비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요양원비를 낸 사람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동생 이름만 적혀 있었죠. 그게 이상해서 그냥 정말 확인만 해보려던 마음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저를 장부 앞까지 끌고 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62,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83,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됐죠. 입소 당일 동생이 원장이랑 따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고, 형은 바쁘니까 아버지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요양원에서 직접 온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형, 요양원비 내가 먼저 냈으니까 반만 보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요. 그러다 공단에서 온 우편에서 납부자 이름이 동생으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날 통화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양원입니다. 아, 예. 거기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지금까지 납부된 요양원비 내역 좀 확인 가능할까요? 아, 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큰아들이고요. 동생은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지금 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더 자주 오니까 주 보호자를 동생으로 해놨겠지 하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 예. 그건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얼마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혹시 문자나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은요. 전화로는 상세 안내가 좀 어렵고요. 보호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내역을 출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내가 직접 가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슬쩍 스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바쁜데 나중에 가야겠다 하고 미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일정을 다 비우고 요양원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뭐라도 숨기고 있진 않나 하는 의심도 살짝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처럼 TV 소리, 어르신들 대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데스크에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어르신 큰아들입니다. 요양원비 내역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아, 큰아들 분이시구나. 전화 주셨다면서요. 들어오시죠. 원장실로 들어가자 커피를 내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잘 지내신다. 적응도 잘하셨다. 식사도 잘 챙겨 드신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제가 요양원비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꺼내는 순간 원장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요양원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못 챙겼더라고요. 한번 전체 내역을 쭉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보호자분들이 잘 안 보시는 부분이라 저희도 굳이. 아닙니다. 그럼요, 보셔야죠. 잠시만요. 행정실에 이야기해서 출력 좀 해올게요. 원장이 행정실에 전화를 걸고 잠시 후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이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두툼했습니다. 그 종이를 제 앞으로 슬쩍 밀어놓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지난 1년 전체 내역이에요. 그때까진 정말 그냥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장부터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맨 위에는 기본 요양급여비, 식비, 관리비 이런 익숙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특별 간병비 월 80만 원, 프리미엄 식단비 월 50만 원, 개인인지 프로그램 비용 회당 30만 원, 기부금 300만 원, 건물 리모델링 후원 500만 원,
이런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납부자 동생 이름 이렇게 찍혀 있었고요. 문제는 이 많은 항목들 중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이 프리미엄 식단비는 뭐고 개인인지 프로그램은 뭐죠? 이런 건 처음 듣는데요. 아, 그게요. 어르신들 중에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일반 식단보다 좀 더 좋은 재료 쓰고 개별 프로그램도 추가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아버님 위해서 최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머릿속이 이랬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 적이 있었나? 아버지 요양원 입소할 때 저와 동생이 같이 상담을 받았지만 저는 이런 프리미엄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님 요양원비 명세서를 딱 펼쳤는데 기억도 안 나는 프리미엄 옵션, 기부금, 후원금이 수백만 원씩 적혀 있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이런 옵션들은 보통 보호자한테 상담하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진행했죠. 물론 큰아드님께는 직접 말씀 못 드렸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 보호자로 등록된 동생분께 모든 걸 상의드렸거든요. 형님은 바쁘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나중에 형님이랑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동생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형님은 바쁘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좀 더 자세히 보다가 또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쯤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발전기금 200만 원. 옆에는 기부자 아버지 이름, 납부자 동생 이름.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마치 정기 후원처럼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기부와 후원. 저는 그 어떤 기부 동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동생의 이름, 요양원의 각종 프리미엄과 기부금, 모든 게 하나로 엮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요양원 밖으로 나와 차에 앉자마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웬일이야?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야, 너.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원에 기부하고 프리미엄 옵션들 쓴 거.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형, 그건 형이 알면 좀 많이 놀랄 텐데. 뭐가 놀라? 지금 장난하냐? 형,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형 목도 있는 거야.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형 목?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야, 무슨 소리야 그게. 형 몫이 뭐가 있어? 형, 전화로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 한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형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당장 만나자. 지금 어디야? 형, 진정해. 내일 저녁에 요양원 앞 카페에서 보자. 그때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동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 목도 있는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말한 형 몫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 돈을 뺐으면서 형 몫을 챙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요양원 앞 카페에서 동생이 꺼낸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3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동생을 믿고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형 목도 있는 거야. 동생이 숨겨온 진짜 속내는
3부에서 공개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원에 기부하고 각종 프리미엄 옵션 달아놓고 그걸 요양원 장부에서 처음 본 날, 제가 동생한테 따졌을 때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형 목도 있는 거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더 싫어졌습니다. 2부 내용을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 한 장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비 내역을 확인하러 요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본 장부에는 특별 간병비, 프리미엄 식단비, 개인 프로그램, 기부금, 발전기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납부자 제 동생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기부금과 후원금도 몇 차례나 찍혀 있었죠. 장부를 사진으로 찍고 나와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알면 많이 놀랄 텐데 이거 다 형 목도 있는 거야. 오늘은 그 말이 뜻하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숨을 고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지금 장사 중인데. 무슨 일로 그래? 야, 나 방금 요양원 갔다 왔다. 장부 다 봤다. 아버지 이름으로 프리미엄 옵션, 기부금, 발전기금. 이게 다 뭐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 요양원까지 갔었어?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갔다. 왜 가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은 잠깐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형 목도 있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 목도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내 목?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냐? 내가 언제 그런 거 동의했냐? 형, 진정하고 들어봐. 우리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돈 다 상속받잖아. 아버지 통장에 있는 9억, 건물값, 예금. 결국 형이랑 나랑 나눠 갖게 돼 있잖아. 여기까진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결국 자식들 몫이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미리 당겨 쓰는 거지. 딴 사람 돈 훔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미리 당겨 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아버지 통장에 9억 안 쳐놔봐야 요즘 이자도 얼마 안 나온다. 요양원에 조금씩 기부도 하고 프리미엄 옵션도 쓰고 그러면 아버지도 대우 제대로 받고 시설에서도 더 잘 봐줄 거 아니야. 그리고 형, 솔직히 형도 요즘 사업 힘들잖아. 내가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형도 요즘 어렵다 말 꺼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내 얘기를 꺼냈다고? 아버지가 그랬어. 큰애 힘들면 내 돈 쓰라고 해라. 어차피 다 지들 줄 건데 살아있을 때 써야지. 형, 내가 그 말 듣고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부모가 힘들면 내 돈 좀 써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특히 치매 초기라 해도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래처도 끊기고 빚도 조금씩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생 입에서 아버지가 형 힘들면 내 돈 쓰라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쪽 귀에서는 그래,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쓰라고 하시면 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쪽 귀에서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꼬였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몰래 할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자. 그럼 형 몫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형, 요양원 장부에 찍힌 돈들 있잖아. 그 중에 일부는 진짜로 요양원에 들어갔지.
프리미엄 식단, 인지 프로그램, 기부 이런 쪽으로. 근데 원장이랑 얘기해서 그중 일부는 내가 따로 빼놓고 있었다. 형 힘들 때 빌려주거나 나중에 상속 정리할 때 형 몫으로 돌려주려고. 나 혼자 다 쓴 거 아니야. 형 좋으라고, 형 목 챙겨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여기서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동생이 자신이 한 일을 배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을 위해서 그랬다. 형 몫을 지키려고 그랬다. 그 말이 어쩌면 제 마음 한 구석의 욕심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치매 초기 부모님이 내 돈 써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 돈을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뺏어 쓰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부모님도 잘 모르고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 이게 정말 가족끼리의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횡령, 배임 같은 법적인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저는 그때는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나중에 변호사를 찾아가서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요. 당시 전화통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형 힘들다는 걸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아버지 돈 얘기를 꺼내?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 이렇게 큰 돈을 몰래 요양원이랑 짜고 빼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형, 몰래는 아니다. 나 처음에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다니까? 아버지도 그래라 하셨고. 형은 맨날 바쁘고 요양원에도 자주 못 오니까 내가 중간에서 좀 알아서 한 거지.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최상으로 모시고 있고 형도 나중에 손해보는 거 없다니까. 대체 뭐가 문제야, 형은? 여기서 또 한 번 제 마음을 찌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형은 맨날 바쁘고 요양원에도 자주 못 온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동생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얼굴 도장 찍듯이 찾아뵙고는 그래도 난 큰아들이니까 도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해왔던 제 자신. 그 틈을 파고들어서 동생이 아버지 옆에 더 자주 있으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자기 위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동생이 100% 나쁘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내가 그동안 너무 방치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동생과의 통화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할 뿐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끼리 알아서 정리하면 될 문제인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하는가? 고민 끝에 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래. 요양원 장부를 보고 동생과 한바탕 통화를 한 뒤에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동생 말대로 괜찮은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 한 분에게서 비밀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해준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거래였습니다. 3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요양원의 각종 프리미엄 옵션, 기부금, 발전기금이 수백, 수천만 원씩 들어간 걸 요양원 장부에서 처음 보고 제가 동생에게 따졌더니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야. 지금 미리 당겨 쓰는 거고 이거 다 형 몫도 있는 거야. 아버지가 큰애 힘들면 내 돈 좀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까지 들으니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찜찜한 마음을 못 버리고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 결심을 하기도 전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큰아드님 맞으신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지금 통화 조금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제일 먼저 그 걱정이 들었죠. 아, 예. 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르신은 요 며칠 컨디션은 안정적이시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 말에서 이미 평범한 용건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핵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르신 관련해서 제가 근무하면서 본 것들 중에 가족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게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라 혹시 시간 되시면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저랑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요양원 근처 카페요? 네. 제가 근무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저녁 7시 조금 넘어서인데 그때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원장님이랑 다른 직원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해서요. 원장님 모르게. 그 한마디에서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 간호사는 흰색 가디건을 걸치고 눈치를 살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큰아드님. 맞으시죠?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까지 내주시고. 간호사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작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원에서 어르신들 중에 특정 어르신들만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따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거나 가족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거나 혹은 가족분들 중에 원장님이랑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면 그 어르신들을 관심 대상으로 따로 표시해 놓습니다. 관심 대상.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버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원장님이 처음 입소 상담 때부터 이분은 건물도 하나 있으시고 통장에 예금도 꽤 있는 것 같다고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로 원장님이 직접 어르신 차트에 작게 표시를 해두셨어요. 표시요? 네. 저희끼리는 그걸 타깃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요양원에선 그냥 하나의 타깃일 뿐이었구나. 간호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동생분 있잖아요. 님, 그분이 원장실에 자주 출입하셨어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원장실에 자주 오시진 않거든요. 주로 상담실에서 끝나니까요. 근데 동생분은 제가 근무하는 날만 해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원장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문을 꼭 닫으셨고요. 문을 닫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정확히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정도로는요.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니 뭐니? 형한테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냥 제 통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아버지 건물도 나중에 정리하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이런 식의 말들이 간간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쾅, 쾅, 쾅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결정적인 장면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말씀드려야 하나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인데요. 어느 날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라 사람들이 조금 정신없던 때였는데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원장님이 동생분께 흰 봉투 하나를 건네시는 걸 봤습니다. 동생분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두 분이 밖으로 나가서 술도 한잔하러 가시고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아, 이거구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각종 명목의 비용과 기부금이 들어가고 동생은 그 과정에서 원장과 함께 이득을 나누고 있는 그림. 좋게 말해 리베이트, 나쁘게 말하면 함께 빼먹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걸 보시고도 왜 이제야 말씀을? 저희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래 일해야 하고 원장님 눈밖에 나면 바로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속으로만 껄끄러워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어르신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씩 정신이 맑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큰애, 작은애가 다 잘 살면 좋겠는데 내 돈 때문에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분께는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아드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사이가 좋기만을 바라셨는데 그 아버지의 돈이 지금 형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동생과 원장과 요양원 전체가 엮인 이 이상한 구조를 그냥 가족끼리의 문제라고 넘겨도 되는 걸까? 그렇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아버지께는 어떤 충격이 갈까?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에게 법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해보자. 그래서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첫 마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형님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나요? 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원장과 동생의 거래 정황을 모두 들려준 뒤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제일 처음 꺼낸 말이 이거 잘못하면 형님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부 내용을 아주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몰래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원 내에서 타깃 표시가 되어 있었고 원장과 동생은 원장실에서 자주 문을 닫고 얘기를 나누었으며 어느 날은 원장이 동생에게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직접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간 각종 프리미엄 옵션과 기부금 중 일부가 요양원과 동생 사이에서 따로 오가고 있었을 가능성. 저는 이게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느꼈고 결국 법적인 관점에서 이게 뭔지부터 확인해보자 해서 변호사를 찾게 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변호사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간단히는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치매 진단부터 요양원 입소, 동생에게 통장을 넘긴 날, 요양원 장부에서 본 이상한 항목들, 간호사가 들려준 타깃 표시와 봉투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엔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형님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잠깐만요, 변호사님. 저는 동생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요양원이랑 짜고 뭐 한 적도 없는데 저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님 의사능력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결정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게 어느 정도 명확한 판단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동생분이 아버님께 형이 힘들다,
요양원비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버님이 네, 돈 좀 써라라고 하셨다면 겉으로 보기엔 동의받고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아버님의 정확한 상태, 설명을 얼마나 제대로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설명 내용이 진실에 가까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종이에 원을 하나 그리더니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버님께 10 설명해서 그중 3만 이해한 상태라면 그걸로 완전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크게 다투게 될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쟁점으로 옮겨갔습니다. 두 번째는 횡령, 배임 가능성입니다. 아버님의 통장은 법적으로는 아버님 소유입니다. 동생분이 그 통장을 관리하게 됐다면 일종의 관리자, 대리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버님을 위해 쓰지 않고 요양원 원장과 짜고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빼거나 그 일부를 다시 돌려받거나 했다면 그건 단순히 가족끼리 돈 쓰는 문제를 넘어서서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동생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게 더 크게 박혔습니다. 문제는요, 형님. 형님이 그 사실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분이 요양원비 반만 보내라라고 해서 형님이 돈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형님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적어도 이상하다 느낀 시점부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형님도 동생분에게 매달 돈을 보내셨고 그게 요양원비 명목이었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돈의 일부는 실제 요양원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원과 동생 간의 이상한 거래 구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형님이 나중에라도 알게 됐을 때다.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면 형님도 사후적으로 그 구조를 용인한 사람이 됩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알면서도 묵인한 가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더 먼 미래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그냥 놔두면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에서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나 가족이 있다면 동생이 미리 뺐었다는 부분을 두고 특별 수익이니 뭐니 하면서 복잡해지고요. 지금은 형님과 동생, 둘만의 문제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미래 전체 상속 분쟁의 씨앗이 여기서 이미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형제 둘뿐이지만 말뜻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훗날 내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첫째, 동생에 대한 분노. 어떻게 아버지 돈을 원장이랑 짜고 저렇게 쓸 수가 있냐? 둘째,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내가 좀만 더 자주 요양원에 갔으면, 통장을 넘기지 않았으면, 중간에라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통장 내역을 떼봤으면. 셋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소까지 가야 하나? 그러면 동생은 감옥에 갈 수도 있을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정리해줬습니다. 지금 형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1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덮어버리는 것. 2번, 형제끼리 먼저 정확한 금액과 구조를 확인해서 합의서를 쓰고 앞으로의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 3번,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형사고소, 횡령 배임까지 검토하는 것.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은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하다고요? 네. 지금도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누군가 이걸 문제 삼았을 때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 입장에서도 해명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을 고소까지 해야 하나?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끝까지 숨겨야 하나.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저에게 그 주 주말 동생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형, 아버지 일 때문에 솔직히 나도 할 말 있다. 이번 주 요양원 앞 카페에서 딱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꺼낸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6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동생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법적 조치부터 취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6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6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꺼낸 마지막 카드. 변호사에게 잘못하면 형님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형, 아버지 일로 나도 할 말 있다. 이번 주 요양원 앞 카페에서 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꺼낸 마지막 카드는 내가 상상한 어떤 최악보다도 더 복잡한 카드였습니다. 5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원장과 동생이 아버지 돈을 두고 이상한 거래를 하는 정황을 알려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치매 어르신의 의사능력 문제, 동생의 횡령 배임 가능성, 미래 상속 분쟁까지 한 번에 얽힌 문제다. 그리고 형님도 알면서 묵인하면 공범처럼 보일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직후 동생이 요양원 앞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약속 당일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간대 요양원 바로 맞은편 자그마한 카페 한 곳. 동생은 이미 창가 자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반쯤 비운 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웃더군요. 왔나? 형. 여기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깔려 있었지만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동생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나도 지금 겁난다. 뭐가? 형이 요양원 가서 장부까지 보고 왔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게다가 간호사가 형한테 뭔가를 말한 것 같다는 걸 눈치챘을 때는 이거 정말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들더라. 동생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피곤함과 초조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날 부른 거냐? 동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일단 팩트부터 말할게.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 지금 예전처럼 온전히 남아있진 않다. 얼마나? 정확히는 나도 지금 딱 얼마라고 숫자를 말하긴 힘든데. 요양원 쪽으로 나간 돈, 기부금, 후원금, 프리미엄 프로그램 비용.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어. 가게 빚 막는 데도 쓰고 투자 한 번 했다가 손해본 것도 있고. 듣고 있자니 귀가 멍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썼다. 마음속에서는 욕이 튀어나오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으로 내 빚 막고 투자까지 했다는 거냐? 응. 동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진짜로. 처음엔 요양원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형도 매달 반씩 보내주지만 나도 장사 안 되고 대출이자 나가고. 그러다 원장이 먼저 그런 말을 꺼냈어. 어떤 말? 보호자분, 아버님 재산 상황 보면 솔직히 요양원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 보이는데 굳이 자식분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 있냐? 일부는 아버님 명의로 기부나 후원 형식으로 처리하면서 그중 일부는 보호자분 생활비 보전에 도움드리는 방식으로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솔직히 내가 납득해버렸어. 그래, 어차피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쓰는 거고 형도 나도 나중에 나눌 돈인데 지금 조금 땡겨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렸지.
간호사가 말해줬던 봉투와 타깃 표시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었지만 진짜 마지막 카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려고 형을 부른 거야. 제안? 응. 나 지금까지 아버지 통장에서 내가 건드린 금액, 그리고 요양원이랑 같이 이상하게 처리한 부분들 다 정리해서 형한테 투명하게 공개할게. 원장하고 내가 일했던 구조도 다 적어서 줄게. 대신 형이 2가지만 약속해줬으면 좋겠다. 2가지? 첫째, 나를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둘째, 아버지한테는 이 정확한 내용은 끝까지 말하지 말자. 대신 지금부터 남은 재산이랑 요양원 관련된 건 형이 직접 관리해. 나는 그거에서 욕심 안 낼게. 그 대신 지금까지 한 짓에 대해서는 형이랑 나 둘만 알고 마무리하자. 이게 동생이 꺼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조건부 자백 형사 고소 면제 아버지 비밀 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감옥까지 보내야 하나?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론 이걸 그냥 덮으면 나도 결국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똑같이 듭니다. 변호사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제일 위험합니다. 알면서 묵인하면 형님도 공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동생 앞에서 당장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이 말을 왜 이제 하냐? 나도 계속 언제 말해야 하나 미루고 있었어. 근데 형이 요양원까지 들락거리고 간호사 얘기까지 귀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미루면 진짜 끝이겠다 싶더라. 여기서 제가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족 사이에서 합의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돈을 건드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느 정도 합의는 하되 요양원과 원장에 대해서만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동생과 한참을 더 얘기했지만 결론은 당장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좀 줘라. 이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요양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창가 쪽에 앉아 계신 아버지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은 뭐였는지, 그리고 아버지 돈 9억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땠는지는 7부 마지막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7부 완결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완결편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창가에서 하늘만 보던 아버지. 나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7부 완결에서 공개됩니다. 요양원 원장과 동생의 거래, 간호사의 폭로, 변호사의 말, 그리고 요양원 앞 카페에서 동생이 꺼낸 마지막 카드까지. 저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이후 아버지 통장에 있던 9억 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마지막 7부에서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6부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형님도 알면서 묵인하면 공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 후 동생은 요양원 앞 카페에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짓, 아버지 통장에서 뺀 돈, 요양원이랑 짠 구조 다 정리해서 형한테 공개할게. 대신 나를 형사 고소하지 말고 아버지한텐 정확한 내용은 끝까지 말하지 말자. 앞으로 남은 재산은 형이 직접 관리해라. 난 거기서 손 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동생이 다 털어놓겠다. 대신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 자체는 가족 입장에선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가면 형님 가족, 동생분 가족, 아버님까지 충격이 클 테니까요. 다만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기록과 서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변호사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동생분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 요양원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요양원 장부, 원장과 나눈 문자나 카톡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둘째, 그 금액에 대해 동생분이 책임을 인정하는 자필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향후 상속분에서 어떻게 조정하겠다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원 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라도 관할 기관 신고나 민원 제기 정도는 해두셔야 합니다. 추후에 동생분과 형님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요양원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선은 그어야 한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동생을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가족끼리 이 선에서 정리할지.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이겁니다. 동생은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 대신 금전적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문서로 남긴다. 그리고 요양원과 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도의 타협이었습니다. 완벽한 정의도 아니고 완전한 용서도 아닌 아버지가 덜 상처받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 근처 작은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서류 몇 장과 펜 2자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경찰에 넘기진 않겠다. 아버지께도 지금 상황을 최대한 완곡하게만 말씀드릴 거다. 대신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 찍어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거는 내가 관리한다. 너는 아버지 돈 문제에서 완전히 손 떼라.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습니다.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생은 요양원 입소 이후 아버지 통장에서 자신의 가게 운영비, 개인 채무 상환, 개인 투자 손실 보전에 총 10,000원 상당을 사용했음을 인정한다. 해당 사용은 적절한 절차와 공정한 설명 없이 진행된 것으로 도의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시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우선 공제받는 것에 동의한다. 요양원 원장과의 사이에서 기부금 후원금,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제3의 방식으로 돌려받은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수사나 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약속한다. 금일 이후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 관리와 요양원 관련 의사결정은 큰아들인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본인은 재산 관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동생은 마지막 줄에 손을 떨면서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양원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경찰에 바로 고소장을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그 요양원에 계신 상태에서 바로 형사사건으로 가면 요양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부 사본, 기부금 후원금 명세, 간호사의 진술 메모, 동생 합의서 사본을 전부 모아서 관할 구청과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에 민원과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을 불러 직접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아버지께서 급히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큰 소송은 당장 진행하지 않겠지만 추후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양원에서의 아버지 케어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시긴 했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는 아직도 자기 재산과 가족,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요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아버지 약값도 그렇고 해서요.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통장하고 재산은 전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장사 때문에 정신없고 하니까 아버지 재산 문제에서는 조금 물러나기로 했고요. 아버지는 약간 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큰 놈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몰라도 된다. 니들이 안 싸우고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좋지. 니들이 안 싸우고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좋지. 그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버지 통장에 있던 9억은 요양원비, 치료비, 각종 실제 비용으로 상당 부분이 나갔고 원장과 동생의 이상한 구조 속에서 일부는 기부 후원 봉투로 흘러들어갔으며 동생의 가계빚과 투자 손실로 또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더해보니 돌이킬 수 없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남은 건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가 아니라 동생이 쓴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하겠다는 합의서, 요양원과 원장의 이름이 관할 기관에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에게 남은 애매한 거리감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1년 정도 더 요양원에 계시다가 편찮으신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저랑 동생 손을 꼭 잡고 니들 서로 잘해라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님 재산 문제,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시는 시점의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지 뭐하고 미루다 보면 언제든 누군가의 유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형제든 요양원이든 심지어 본인 자신이든요. 둘째,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가족끼리일수록 더 투명하게 기록 남기면서 서로 동해 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라도 서로 싸우지 말아라라는 마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고 그 대가로 가족의 관계를 많이 잃었습니다.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에 보낸 아버지 9억의 행방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으신가요? 부모님 재산 관리 투명하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재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투명하게. 가족끼리일수록 기록과 동의.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